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라면서 우리의 K게임을 K컬처 300조 시대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K게임 예전부터 이 K컬처 중 수출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도약을 또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인기를 얻게 되면 함께 성장하는 분야가 있죠. 바로 굿즈 사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K게임 그리고 K굿즈 두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천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컨텐츠 스쿨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먼저 우리 게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K게임, 컨솔 빼고는 세계를 꽉 잡고 있다. 근데 또 순위 점유율로 매겨보면 4위 정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K게임의 현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 K게임이요? 네, 다들 놀라실 텐데 이미 게임 시장에서 4위 규모의 그런 거대한 시장이자 또 컨텐츠를 생산하는 원천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벌써 한 24조? 그러니까 이미 25조 원을 좀 넘어섰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한 8만 5천 명? 10만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참 놀랍죠. 네. 특히 게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애들의 장난감이나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K게임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하고 또 새로운 AI를 접하는 그런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조 넘게 이미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했던 게 그 초고속 인터넷이나 모바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게임 개발이나 보급이나 서비스가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해서 오늘의 그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특히 이제 히트작들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니지는 워낙 유명하고 최근에 좀 많이 수출됐겠다는 게 배그라고 불리는 배틀그라운드인데 우리의 히트작들 한번 좀 몇 가지 사례 좀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의 좀 성공을 거뒀는지도 또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게임을 통해 살펴보면 더 놀라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네.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주로 이제 동남아나 중국에서 유명했는데 이걸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게 한 게임입니다. 네. 그 동시 접속자라는 기준으로 볼 때 기네스의 북에도 올랐거든요. 동시에 325만 명이 게임을 했다는 놀라운 신기록을 내기도 했고요. 전 세계에서 막 다 거기 있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10억 명 정도가 가입자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도 열심히들 하고 있죠. 네. 심지어는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도 채택될 정도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배틀그라운드 말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리니지 같은 기존의 MMORPG랑은 좀 다른 장르를 개척해서 한국 게임이 또 미래를 보여준 게임이라 할 수 있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NC를 잇게 한 그런 게임이죠. 핵심 게임이죠. 그 작년에 그 NC에서 IR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리니지 게임 요 시리즈 하나로 12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한국의 게임을 잇게 한 MMORPG의 모델을 만든 원형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진짜 넥슨 것도 한번 봐야죠. 메이플 스토리도 네.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메이플 스토리는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하는 게임 아니야? 하고 느끼실 텐데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검은 사막이나 서머너즈워,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발매되고 진짜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한다든가 유럽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 모델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e스포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동남아를 벗어나서 유럽, 북유럽 다 하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이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게임이 돼요. 세계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까지 봤고요. 또 하나 이 얘기를 하면서 게임에도 특히 게임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화 전략이다. 이런 논문 또 분석도 있는데 이게 뭐죠? 그 현지화 전략은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마다 좀 원하는 게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한국 게임이 이렇게 성장할지 몰랐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 90년대만 해도 불법 복제가 워낙 많은 나라였고 게임 자체가 설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했었던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탓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수출 이렇게 강대국이 됐던 이유가 하드웨어에서도 그 나라의 그 전통적인 부분이나 아니 그 나라가 필요한 것들에 맞춰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게임도 네. 그랬습니다. 이제 게임의 현지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출시 전부터 아예 UI랑 그다음에 이제 성우 목소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예 게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현지에 맞춰서 미리 개발을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게임을 출시할 때 같이 누구랑 출시하냐도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앞섰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초반에 이제 외국 게임들을 되게 배제를 했었는데 아예 텐센트랑 협약을 맺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이렇게 규제하는 것들도 잘 피해갔고요. 또 현지를 딱 전략을 잘 잡는다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동남아 쪽은 또 유명한 인플루엔서랑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출 강국으로 가졌던 노하우를 고스란히 컨텐츠나 게임 쪽에도 접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외국에도 이렇게 게임을 규제하는 뭐 그런 정책이나 사례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 그쪽 청소년들도 그럼요. 게임하느라고 막 빠져드니까 그쪽에 또 부모님들도 세계의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실 것도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문화가 다 다르죠. 예, 다 다르죠. 뭐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를 들면 인도에서 소 잡는 게임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게임에 귀신이 등장하거나 또 단색보다는 황금색을 좋아하거나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서비스를 진행할 때로 되게 신경이 필요합니다. 네. 그 검은 사막이란 게임은 사실은 펄어비스라는 회사에서 준비를 한 게임인데요. 예. 이미 150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가 좀 놀라운 게 거기 게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GM이라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 나라를 열심히 공부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40% 이상이 해외 지사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게임은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를 중심으로 콘솔 게임 중심으로 갔는데 콘솔이죠, 다 그쪽은요. 예. 우리나라 게임은 모바일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 하면서 온라인.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라 부모님들이나 학교 또 당국이 좀 걱정하는 것들도 요령껏 피해갔습니다. 대관 업무도 해야 되죠. 네, 사실 그런 걸 잘 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 게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획기적인 점프업,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AI입니다. 교수님, 저도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AI가 다 들어오는데 게임과 AI가 만나면 어떤 게임이 이제 펼쳐지게 되나요? 막 진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영화처럼 막 그런 세계로 막 우리가 뛰어들고 막 그런 영화도 되게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레디 플레이어 그런 것처럼 되나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게 최종 목표겠죠. 최종 목표입니까? 자,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 느끼시는 대로 게임이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입니다. 게임이 AI에 어떻게 접목될 거냐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발할 때 AI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랑 실제로 서비스하고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사실은 이미 다 수많은 AI 툴들이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개발자가 일일이 그림 그리는 것들,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심지어 코딩조차도 AI가 대신해주고 있어서요. 게임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뉴스 한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 아까 얘기했던 회사가 1,000억 원을 클러스터 투자비로 쓰겠다고 했어요. 자, 사실은 이게 게임 회사가 이 정도 돈을 쓴다는 거 깜짝 놀라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때도 게임 회사들이 그런 시도를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NC는 벌써 한 14년 됐죠. 2011년부터 딴 데가 AI 잘 모를 때부터 전담 부서를 만들었었고요. 이런 걸로 차근차근 준비했던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이미 AI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게임을 만들지를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쪽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향유하는 쪽에서도 AI를 어떻게 향유할까요? 자,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 엄청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네.
이걸 어떻게 말리지?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전담 상담사나 선생님 붙이듯이 AI를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게임 플레이 안에서 즐거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죠. 게임 안에 NPC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냥 대화해주고 뭐 이렇게 미션 소개해주는 정도인데 이제 플레이어의 특성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어제 이런 곳에서 되게 좌절하면서 이걸 못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용기를 북돋워 준다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다시 그 세계로 가는 네. 거죠. AI가.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한번 게임을 사고 플레이하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AI가 그걸 예측해서 게임의 월드를 바꾸거나 플레이 패턴을 다시 요청하면 예, 10만 원 주고 산 게임을 10번, 100번 해도 새로운 게임 같은 느낌을 줄 거거든요. 이미 게임 회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들은 일자리 좀 잃어버리겠어요. 아, 예, 그게 좀 아쉬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AI의 어두운 부분으로 얘기할 때 항상 일자리 부분 또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나오는데 IP? 네. 게임 회사에서 먼저 테스트 중이죠.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잘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미 판교나 테헤란로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그런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와 함께 또 노동부나 기차 단체와 함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차근차근 실험하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K게임의 또 한 축, 이 한알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 중국의 게임 시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 판호도 많이 받고 우리 K게임 성장하는데 중국 시장 역할이 컸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한알령 터지고 뭐 엔터 다 힘드는데 게임은 좀 한알령이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판호가 또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경주 에이펙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또 다시 한중 관계 회복되고 한알령 풀리면 엔터도 엔터지만 K게임도 뭐 큰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한령이 언제 풀리지?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힌트를 얻는 게 중국에서 콘서트를 몇 번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여느냐. 네. 또 하나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이 중국으로 과연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 보면서 한한령이 풀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판호의 중요성이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보통 외산 게임이 중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렇게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판호는요. 게임 내용과 뭐 과금 구조,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기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발급하는 것을 우리가 판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발급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는 게임 내 재화 거래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자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자 판호, 외신 게임, 그러니까 외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외자 판호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외자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에만 놀라지 마십시오. 18개의 이제는 외자 판호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신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최근 정보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이 또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을 더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17년도 한한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회의 문이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고 지금 그래프 보고 있는데요. 이게 판호에 대한 발급 추이인데 이게 1월부터 이제 8월까지는 14개고요. 그 이후에 더 받아서 지금 최신 정보에 의하면 한 18개 정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뭐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역시나 매출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정말로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특히 게임 시장 규모가요. 179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큰 시장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는 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 자료를 본다 그러면 이 국내 게임 회사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중국 시장이.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는 이 정도로 중국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분위기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더욱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역시나 판호에 대한 발급 수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중국 게임 시장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우리 김 교수님이 또 히트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IP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갈까요? 여기 좀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이제 게임인데요. 이게 지난 9월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 5월 달에 이제 런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26개 나라에서 인기로 따지면 100위 안에 들었고요.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45개 나라에서 100위 안에 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게임이 이제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태국에서 이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매출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높고 뭐 지금 또 조사해 보니까 대만에선 7위, 일본에선 21위, 인도네시아에선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조금 각광을 더 받는 게 이 기본적으로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1억 다운로드 수를 달성한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리브랜딩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랜딩을 해서 이곳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게임을 하는 유저의 니즈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런 거죠. 원래 있었던 IP를 재응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게임 대상의 이제 본상 후보로도 올라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IP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더 많은 게임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K게임 이야기 계속하면서 중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뉴스 몇 개 봤을 때는 중국도 진짜 게임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중국도 또 거기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규제가 세다고 들었는데 상당하네요. 이 성장 속도가 뭐 어느 틈엔가 이렇게 된 겁니까? 중국의 게임이 이렇게까지 됐는 줄 몰랐네요. 예, 사실은 중국의 그 시장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시장에서 그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컸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2011년에 셧다운제를 통해서 네. 거의 11년 동안 게임을 좀 규제했었고 그렇죠. 유해 산업 같은 네. 거였죠.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풀리긴 했는데 중국도 2020년대에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했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시행착오를 좀 얄밉게도 빨리 캐치한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을 중국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금 대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 업체 입장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시장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할 정도로 급속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뭐 대박 히트작들도 나오고 그러나요? 글로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히트작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네. 아마 게임 조금 관심 있으시면 다 해보셨을 혹은 얘기 들어보셨을 게임인데요. 네.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딱 들어보시면 50 하면 뭐 생각나세요? 50이요? 예. 그 50이요. 예, 그 50입니다. 네. 네, 사실은 중국 시장이 사실은 소모적인 게임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어느 정도로 중국 시장이 빨리 성장을 했냐면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러 왔었어요. 중국 정부 분들이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야 되냐. 우리 게임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 이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한테 노하우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10년대에 갑자기 급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요?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빨리 성장을 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검은 신화 50은 단 3일 만에 콘솔 게임 1000만 장을 팔았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진짜 게임 산업계 중국에만 사람들이 팔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콘솔인데 그렇게 잘해요, 중국이?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이미 싱글 플레이 게임 중에 동시 접속자 수 1위도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를 갈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컨텐츠 산업을 육성한 것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들이 집결돼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은 이건 또 좀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네.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예. 아니 서브컬처 게임을 중국이 할 텐데 이미 원신 팬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 사실은 국내 게임들을 누르고 수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던 시기를 벗어나서 네. 집안 단속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왔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수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번 다음에 이걸 트리플 A 게임에 진짜 아낌없이 쏟아부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 대비를 하고 또 이제는 중국 게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가 가르쳐준 시대는 이제 지났다. 자, K게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은 이제 중독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 K컬처 300조 시출 뭐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게임만큼 그동안에 이제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온 또 그런 산업은 없었죠. 그런데 앞서 중국의 사례를 봤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 편히 돈 벌어오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교수님, K게임, 중국 게임이 이 정도고 콘솔도 그렇게 떡하니 세계 1위 작품을 내놓으니까 참 긴장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K게임에 나아갈 방향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예. 사실은 안타깝지만 K게임이 요즘에 살짝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규모까지 올라섰고 선도적으로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겪고 있는 거는 시장 편중 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판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수를 중국과 동남아에 좀 의존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게임은 글로벌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나 거기 심지어 가야죠. 아프리카 예.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에 맞게 게임 콘텐츠를 좀 발굴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분발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건인데요. 네. 세계 게임 시장의 상당수는 콘솔 게임이 네. 사실은 되게 수익도 많이 내는 분야고 네.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 이런 시장이 강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좀 열심히 도전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를 비롯한 이제 몇몇 회사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치중한 거, 특히 또 그 중에서도 MMORPG에 너무 치중했던 거,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NC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한정되고 다른 회사들도 다 거기에 치중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네. 일단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콘텐츠가 좀 다양해져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AI 시대가 딱 열렸는데 이게 딱 진짜 한국 게임 시장한테 게임 산업계한테 진짜 천금 같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내수가 좀 적거든요. 보통 게임은 1억 명 이상의 시장이 돼야지 좀 해볼만 하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을 뒤집는 게 AI 시대가 됐는데요. 한편에 트리플 A급 대작을 만드는데 게임 회사가 몇 년 동안 수십억을 쏟아붓고 수백 명의 인원이 붙었었어요. 그래도 성공 못하죠. 그렇죠. 네. 100편 중에 한 편 완성되고 또 그 100편 중에 한 편이 성공하는 정도의 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개발 인력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게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네. 시행착오 같은 것들도 개선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네. 예전에 그 UCC 또 유튜브가 뜨듯이 생각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게임 산업의 틀을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 양성인 부분,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하고 있지만 AI를 어떻게 그 국민들이 잘 활용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예. 이걸 통해서 게임 생태계가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